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쉽게 말하면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육아란 것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시절에 아이를 키울 때하고 지금 우리 어머니들이 키우는 것이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은 항상 이런 이야기 하죠. 내가 아이들을 키울 때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다. 그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부모들이 키우는 방법은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 시절에는 그렇게 절대 안 키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렇게 아이 키우는 것이 힘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안 키웠다는 육아법, 할머니들 키우는 육아법들은 우리 전통 문화적인 육아법이었고요. 지금 우리 부모들이 키우는 육아법들은 어찌 보면 검색 육아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어떤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육아법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아이들한테 자꾸 뭘 해주는 육아법들이 지금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자꾸 뭘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방식, 수많은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많은 걸 해주면 해줄수록 애들이 잘 크느냐, 고맙게 생각하느냐, 그건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호의가 반복되면 권리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듯이 아이들한테 뭔가를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아이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고 부모들이 아무리 잘해봐야 고마운 줄을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의 육아법들을 이제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한여 육아, 노예 육아, 심지어는 약탈 육아라는 말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약탈 육아가 어떤 의미냐면요,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집안의 모든 가용 자원과 그리고 인적 자원을 다 소모하게 만드는 육아법. 요즘은요, 애 한 명 키우면서 집안에 다른 게 거들날 정도로 모든 걸 다 소모해버립니다. 둘을 키울 수 없는 육아법. 현재 우리나라 육아법은 그런 어떤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육아라는 것을 크게 말씀드리면 육아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돌보고 성장 발달을 도와주고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고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게 부모가 애한테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이것이 서로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따로 떼어가지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에서, 육아의 항목들에서 부모가 해야 될 몫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육아라는 것은 어떤 지식이 아니고 문화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그냥 전성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특별히 공부하지 않아도 그 문화권에 살게 되면 저절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문화라고 합니다. 동물이 새끼 키우듯이 우리 부모들도 아이를 키울 때 특별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아이는 저절로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육아 문화가 애석하게도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으로 바뀌면서 이 문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젊은 엄마들 시대에는 육아 문화라는 것을 전승받지 못하고 공부만 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아이를 키우기 힘든, 부모가 애 키우는 것을 모르고 아이를 낳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아를 문화로 배우지 못한다면 육아에 대한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문화로 전승되지 않는 육아를 갖다가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힘들어요, 있어도. 그런데 이제 교육에서 가능하긴 한데, 이 교육은 직접적으로 지식을 가르쳐서는 안 되고요, 문화란 측면에서 교육을 시켜줘야지 육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암묵적 교육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통째로 아이 키우는 문화를 통째로 이식받는 거, 경험에 의해서 이식받는 건데, 우리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대체 문화가 없어가지고 힘들다는 거죠. 육아라는 것은 문화로서 배울 수 없으면 다른 방식으로 이제 교육을 해서 육아를 배워야 되는데, 이 문화라는 것이 흔히 암묵적 교육이라서 문화 속에 살면 저절로 배우는 이 문화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교육시키는 것은 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모들이 배웠던 방식은 안 되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교육시킬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애 키우는 걸 모르고, 그 다음에 애 키우는 걸 모르기 때문에 두 명을 키우기 힘든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자, 육아를 옛날 부모들은 어떻게 키웠느냐? 문화로 키웠다고 그랬죠. 근데 문화로 키운 그 중에서 제일 핵심이 어떤 거냐 하면, 육아는 의식 주는 부모가 의무로서 무조건 해줍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애들 키울 때 먹자, 자자, 그 다음에 뭐 떠들면 안 돼, 너 이거 해,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요즘은 뭐 부모가 뭐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 옛날에는 부모들은 그렇게 안 했죠. 자, 한마디면 끝났고, 자, 먹자 한마디면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참 쉽죠. 이런 방법들은 어찌 보면 좀 뭐 사랑과 교양이 좀 부족한 방법처럼 보이고 막무가내의 방법처럼 보이지만 제일 큰 장점은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키우면 5, 6명을 키워도 부모가 별로 힘이 들지 않고 부모가 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아라는 것은 이제 여행과 마찬가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행과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해가지고 출발하면 참 쉽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떠나면 고생하듯이 육아도 문화가 없는 사람들은 미리 공부를 하고 육아를 들어가야 되는데 애써가기도 우리 부모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육아의 답은 부모가 알고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알고 있는 육아의 답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머릿속에 들은 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엄마가 알고 있는 오답을 그대로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게 하나 문제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께서 머릿속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확신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육아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검색육아라는 것은 실제로 아이 키울 때 굉장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뭐 인터넷 검색이나 어떤 뭐 유튜브를 뒤지다 보면 여러 가지 육아 내용이 있는데 똑같은 게 아니죠. 그리고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검색육아 하다 보면 내용 자체에 대해서 확신이 없이 단순한 지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검색육아를 하게 되면 수많은 혼돈이 생기고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아를 모르시는 분들이 육아 정보를 얻을 때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육아 정보는 그 정보 자체가 사용되는 용도가 좀 다릅니다. 아이를 키울 때 사용되는 육아 정보가 있는 반면에 아이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육아 정보가 있고요. 아이를 치료할 때, 예를 들어 교정할 때 잘못된 것을 고칠 때 사용하는 육아 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다 용도가 다른데 많은 부모들은 이 정보들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분석하는 방법을 아이를 키울 때 쓴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우리말을 가르칠 때 그 문법이 있죠. 문법을 아이한테 가르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문법도 틀림없이 우리말은 우리말인데 이 문법을 애한테 가르치는 건 의미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분석하는 방법이죠. 이런 정보들은 애 키울 때 써서는 안 되는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소아과 의사와 정신과 의사와 그리고 이제 보육 쪽에서 육아 정보를 제시합니다. 근데 그 정보들이 살짝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소아과는 원래 태어나서부터 아이를 키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을 짓는 이야기를 하면 집을 짓는 방식의 육아를 가르쳐 주고요. 정신과 쪽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 고치는 방법을 위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육 쪽에서는 아이를 대신 봐주는 쪽의 정보가 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들이 강한 육아 정보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들께서 태어난 아기를 처음으로 아이를 키우는 방식의 육아를 할 때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권장하는 육아법들이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흔히 솔루션 육아. 솔루션에 대한 육아에 관심을 가지는 분이 많은데 이 솔루션은 잘못된 것을 고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이를 처음 키우는 부모들이 사용해서는 좀 곤란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솔루션 육아라는 것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이는 처음부터 제대로 키우는 방식, 집을 짓는 방식으로 키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육아 정보라는 것은 또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는 엄마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이가 어른 눈치 보는 거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엄마들은 아이가 어른 눈치 보는 거는 뭐 싫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바꿔 말해서 아이가 눈치 없이 크는 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그건 더 싫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이게 두 가지는 같은 의미예요. 아이가 눈치 보는 거하고 눈치 없이 크는 것은 같은 이야기인데 아이들은 보고 경험한 것을 배우기 때문에 아이에게 눈치를 주지 않으면 눈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들은 아이를 키울 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떨게 되면 쉬, 조용히 해. 여기서 떨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항상 눈치를 줬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대부분 사람들이 부모님께서 했는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부모들은 애들한테 어릴 때부터 항상 눈치를 주면서 그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눈치 보는 게 싫다고 해서 그걸 안 주게 되면 눈치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듣기 좋은 이야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육아의 큰 틀. 그러면 어떤 걸 알아야 될 것인가 말씀드리면요. 제일 중요한 것이 부모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권위가 있으면 육아는 어떤 것도 다 저절로 해결됩니다. 이거 해. 한마디면 다 해결돼요. 옛날 우리 부모들은 아이가 내 말 안 듣는다는 거 상상도 안 했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한테 뭘 하라고 한마디만 하면 애들은 무조건 말을 들었습니다. 이 권위가 제일 중요하죠.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육아법입니다. 이 가정의 위기질서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위기질서가 있어야지 애들이 그 위기질서를 보고 자란 애들이 나중에 리더십이 생깁니다. 우리가 권위라는 말은 어찌 보면 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 권위란 말을 살짝 바꿔가 리더십이라 그러면 참 듣기가 좋지 않습니까?
이 리더십은 부모가 리더십을 보인 것을 보고 자라지 않는 아이들은 나중에 자기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보지 않은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부모의 권위는 아이를 쉽게 키운다는 그런 면에서도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 아이들 장래에 리더십을 기를 수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아이를 키울 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 방향으로 쭉 가야 됩니다. 자, 부모가 일관성이 없으면 생기는 문제가 애들이 혼동이 생기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키워야 되고 시간에 관계없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키워야 되고 장소에 관계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육아를 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아의 항목들이 항상 같은 방향을 지향하고 있는 육아법을 택해야 되고요. 육아의 방침들이 중간에 바뀌면 안 됩니다. 항상 똑같은 방식. 옛날 우리 부모들이 뭐 매일매일 육아 방침이 바뀌었다고 생각 안 들죠. 우리 부모님 생각해보면 부모님들은 바뀐 적이 없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보름 뒤나 한 달 뒤나 똑같은 방식으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방침들을 아이가 떼갔어도 그대로 밀어붙이고 부모가 하기 힘들어도 똑같은 방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기 힘들 때 항상 어떻게 하냐면 검색을 해가지고 좀 더 쉬운 방식 아니면 내게 맞는 방식을 찾는다고 다른 방식을 자꾸 택하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육아라는 것은 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아이가 때렸어도 그냥 한 방향으로 그냥 밀어붙이면 돼요. 이게 일관성을 유지하는 무조건 밀어붙이는데 하나 주의하실 것은 당연하게 부모가 생각하고 밀어붙여야지 일단 망설임이 있는 일관성은 애한테 더 혼동을 주기 때문에 절대 망설임이 없이 그냥 밀어붙여야 됩니다. 일관성은 부모의 권위와 합해졌을 때 가장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육아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예요. 큐브 맞추는 거 아시죠? 6개 면이 다른 색깔을 맞추는데 예를 들어 나는 노란색이 좋다고 노란색만 열심히 맞추면 어때요? 나머지가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그 6면을 동시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한쪽 면만 맞추면 안 되듯이 어떤 특정한 정보를 검색해가지고 내가 그걸 끼워 넣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육아의 전체를 알고 동시에 움직여서 육아를 해야지 그냥 하나하나 정보를 얻어가지고 이 끼워 맞췄다가는 육아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많은 부모들께서 아이 키우기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이 전체를 동시에 안 하고 한쪽 정보로 하나하나 얻어가 쪼가리를 얻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아라는 것은 이 육아의 어떤 전체가 한 덩어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중간에 딱 어떤 걸 한다. 이건 힘들어요. 전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훈육을 언제부터 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뭐 3세 넘어서 훈육하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유식 같은 경우는 6개월부터 시작하자. 이런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이 키우는데 버릇들이라든가 언어 발달이라든가 이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연속성상에 있기 때문에 오늘이 없는 내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쭉 연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육아라는 것은 이제 가로, 세로, 이제 높이란 개념이 아까 전에 여러 종목이 있다 그랬죠. 이것이 가로라 그러고 예를 들어 시간이란 변수가 우리가 뭐 세로라 그러고 그러면 엄마와 아이의 변수, 그러니까 엄마 아이의 관계가 또 높이라고 3차원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알아가지고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체가 다 아이 키울 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공부를 하고 육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화에서는 이것이 다 한꺼번에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들은 이런 걸 다 고민할 필요 없이 전체가 한 덩어리였는데 요즘에 문화적 교육이 아니고 엄마들이 지식을 공부할 때는 전체를 다 한꺼번에 공부해야만 아이를 쉽게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한 육아법들을 우리가 많이 제시하죠. 뭐 애들 그때 어떻게 키워라 하지만 실제로 문화적 육아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문화적 육아에서는 그냥 통째로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사랑과 절제, 성취와 좌절, 기쁨과 슬픔, 그리고 자율과 통제, 권리와 의무 이런 것들을 전체를 다 아이들이 다 가르쳐야 돼요. 인생을 있는 그대로 다 가르쳐야지 뭐 사랑을 더 많이 준다 이런 육아법들은 아이 키울 때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인생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방식이 부모의 일상이면 제일 쉽다는 거예요. 부모의 일상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아이들한테 있는 그대로 제시하게 되면 부모는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기질육아 이런 거 안 했죠. 부모가 쭉 가면 애들은 자기 기질에 따라서 자기가 왔다 갔다 그리면서 부모에게 맞춰갔습니다. 그러니까 애 키우기가 쉬웠죠. 그래서 특정한 육아법을 강조하다 보면 편견이 생길 수 있고 부모가 애한테 맞춰가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부모가 애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부모한테 맞추는 것이 가장 손쉬운 육아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일상으로 아이를 키우면 제일 좋은데 그 일상으로 맞추는 방법을 일상의 육아라고 보통 흔히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은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모두 배울 수 있습니다. 특별한 걸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그 당시엔 국민학교였지만 국민학교 들어갈 때까지 특별한 걸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기억, 니은도 모르고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뭐 덧셈, 뺄셈 이런 거 전혀 숫자도 모르고 들어갔으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다 놀다가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놀면서 애들은 다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을 일상의 육아를 하는데 아이들 키울 때 인생에 필요한 기본 모든 것은요. 아이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 배울 수 있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배워야 제일 잘 배울 수 있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배울 수밖에 없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의 육아를 아이한테 가르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많은 부부들은 아이들한테 자꾸 뭘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애들은 일상의 육아의 일부를 배울 수 있지만 일상의 육아에서 애들이 인생에 필요한 걸 배울 때는 두뇌도 같이 발달하는데 지식으로 가르치면 두뇌 발달이라는 면은 크게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대로 배울 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걸 가르치지 않고 아이가 일상생활 속에서 저절로 인생을 배우게 가르치는 것이 제일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상을 육아하려면 일상이 즐거워야 됩니다. 일상이 즐겁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 속에서 인생에 필요한 걸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일상이 즐거우려면요. 따분한 일상 속에 적응을 시켜야 돼요. 자꾸 특별한 재미를 주게 되면 일상은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 특별한 재미를 너무 주지 않고 옛날처럼 엄마가 있기만 해도 행복한 애들. 일상이 너무나 따분했기 때문에 그 사소한 즐거움만 있어도 애들은 즐거움을 느끼는데 요즘은 자꾸 너무 큰 즐거움을 애한테 줍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핸드폰. 핸드폰 주면요. 그냥 사람 만나는 거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핸드폰 보려고 그래요. 그럼 일상생활 속에서 내 인생에 필요한 걸 얻어야 되는 아이한테 그런 걸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뺏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무 특별한 재미를 주지 말고 따분한 일상에 애들을 적응시키는 거. 그리고 일상의 사소한 변화에도 애들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 일상 속에서 제일 중요한 시스템이 뭐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란 생활 속에서 아이들은 일상의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데 가정의 틀을 잡는 것이 육아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가정의 틀을 잡아놓으면 이 가정의 틀 속에서 애들은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보호된 틀 속에서 인생을 경험하고 보호된 이 틀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이 틀 속에서 위계 질서가 있으면서 아이들은 부모의 어떤 권위를 인식하게 되고 그걸 따라가면서 애들은 자신의 의무를 갖다가 인식하고 권리도 주장하면서 의무도 같이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들은 모든 걸 일상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밥상머리 교육이라 해서 밥 먹을 때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이 그냥 가정이란 틀 속에서 일상생활을 함으로써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참 쉬워 이거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지금 잊어먹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옛날 우리 부모들은요. 애들한테 특별한 걸 해주려고 그러지 않고 제일 강조한 게 뭐냐면 바로 가족이라는 소속감이에요. 이 가족이라는 소속감은 가정이라는 틀 속에서 내가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을 아이가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면 개별적인 애착보다는 가족과 애기와의 어떤 유대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를 키울 때 굉장히 쉽게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한 사람은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가 애착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막 하다 보면 아빠는 그냥 소외돼 버려요. 근데 옛날 육아법들은 가정이란 틀 속에서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밖에서 일하더라도 애들은 부모에 대한 사랑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가정이란 틀을 유지하게 되면. 그리고 가정이란 소속감이 있으면요. 아이들한테 어떤 것을 하더라도 아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소속감이 있으면 그 가정 속에서 생기는 모든 것들을 다 아이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옛날에는 뭐 소속감에 있으면 야단쳐도 됐죠. 혼내도 됐고 그래도 애들이 부모한테 해서 이상하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소속감이라는 게 사라져 버리면요. 뭐 체벌은 뭐 두말할 것이 없고 부모가 야단을 쳐도 언어 폭력이 돼버려요. 이 소속감은 일상생활의 인간관계와 다르게 아주 가정이란 특수한 상황입니다. 특수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용납되는 상황인데 이 가정이란 소속감을 무너뜨려 버리면 어떤 일반의 상황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야단칠 수도 없어요. 치면 진짜로 나쁜 사람이 돼버려요. 부모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체벌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혼내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가정이란 틀, 소속감이라는 개념을 넣지 않고 자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육아의 개념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애들이 특별한 문제가 있는 애들은 문제가 될지 몰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는 옛날처럼 가정이나 틀과 소속감을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는 가정의 확고한 틀과 소속감과 위계 질서를 일단 잡아주는 것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틀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할 수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를 들어 뭐 사람들 보면 뭐 이거 해주라 저거 해주라 뭐 육아법들 참 많죠. 심지어는 애들 버릇 가르칠 때 칭찬으로 해서 잘할 때마다 칭찬해주라는 말들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쭉 듣다 보면 저 많은 것을 부모가 어떻게 하냐고요. 예를 들어 상담하는 사람이야 애를 안 키우니까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하루 종일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답은요. 그런 거 사실 다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틀만 잡아주고 밀어붙이면 애들은 다 되는 것이지 그 수많은 것들을 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방식으로 요하는 소아과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소아청소년과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옛날 우리 전통 육아처럼 부모가 틀을 잡고 그 틀 속에 애를 키우는 방식을 권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가정의 틀을 잡아주고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그 틀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게 만드는 육아법,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게 우리의 전통 육아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부모가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육아법, 이게 가장 중요한 육아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육아가 쉬워야 돼요. 특별한 걸 하지 않고 엄마가 일상생활만 하면 되는 육아법, 이게 일반적인 육아법이라는 거고 지금 전 세계가 다 이런 육아법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그럼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애를 놓고 나면 산후조리를 하죠. 산후조리를 하기 전부터 일단 임신 중에 육아 공부는 먼저 해야 됩니다. 여행할 때 미리 공부하고 떠나면 쉽듯이 아이를 키우는 것도 미리 공부하고 떠나면 쉽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육아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출산 후에 산후조리하는 기간 동안에 아이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육아 모드로 바뀌려면 뭘 해야 되느냐? 부모하고 아이가 24시간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배고플 때 배고픈 걸 느끼고 졸려할 때 졸린 것을 깨달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가 육아 모드로 바뀝니다. 이렇게 부모가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육아 모드로 바뀌는 시기에 24시간 모유동치를 하는 것이 사실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정상 반응을 합니다. 배고플 때 엄마가 주면 바로 주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배고픈 표시를 잘하는데 만약에 아이하고 부모를 떼어놓고 애가 울 때 코레가 가면 한참 시간이 걸리죠. 그럼 애들은 그다음부터는 배고픈 표시를 안 합니다. 그러면 아이 키우기가 그만큼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산후조리 할 때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자동 모드로 키우라는 겁니다. 자동 모드로.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가 배고파서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이시고요. 이제 충분히 먹고 나면 아이가 안 먹게 되거든요. 이것을 아이한테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라는 거죠. 그러면 쉬워요. 근데 요즘 많은 부모들은 몇 시간에 얼마 먹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게 수동 모드로 바뀌어버려요. 우리 카메라 사진 찍을 때 수동으로 찍으면 힘들죠. 초점 수동으로 맞출 때 못 맞췄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똑같아요. 아이 스스로 배고파서 마음껏 먹게 가르치는 것이 배고플 때 먹고 한 번 먹을 때 마음껏 먹는 자동 모드로 키우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려면 부모가 24시간 아이를 보고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엄마가 24시간 안 보고 엄마가 아이를 띄워놓으면 이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후조리 할 때 엄마하고 아이가 24시간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육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사랑 이야기 나오죠. 많은 부모들은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의 애착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요. 아이들은 애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사랑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세상에 대한 신뢰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애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이와 부모가 24시간 붙어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시간이 애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애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애는 띄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동이 생깁니다. 부모가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애착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아이는 띄워놓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애착을 제대로 느끼기가 참 힘든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24시간 모유동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이의 생리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옛날 부모들을 어떻게 키웠느냐? 옛날에 팔남매 키우면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 할 때는요. 아이가 어떤 욕구가 갖고 있어도 바로바로 반응할 수가 없었죠. 바빠가지고. 그래서 육아의 원칙 중에 이 원칙들은 예를 들어 아이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자. 바로바로 반응하지 말자. 이 원칙은 옛날에는 누구나 다 하던 거였어요.
요즘 부모들은 옛날 부모와 달리 애기 옆에 딱 붙어 있으니까 뭐가 혹시 문제가 될까 하루 종일 쳐다보면서 배 고플까 말까조차도 고민하고 부모가 대신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한테 한 템포는 주는 게 불가능해요. 심지어는 배가 안 고픈 애를 갖다가 억지로 먹이는 사태까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반응을 가능하면 한 템포는 주는 것, 이것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자기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생기는데 만약에 부모가 자꾸 알아서 다 해주게 되면 자기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한 템포는 주는 거. 그리고 설명을 한 번씩은 해줄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애한테 모든 걸 설명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죠. 설명을 안 했습니다. 안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설명을 하게 되면 아이가 스스로 깨닫는 능력을 기르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많이 해주는 게 꼭 필요한 건 아니라 이거죠. 한 번씩은 설명해 줘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설명하지 말라는 얘기죠. 많이 해줄수록 애가 스스로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뭘 하지 않으면 애가 모를까 봐, 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이를 믿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은 아이가 뭘 못할까 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안 했으면 애가 못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아이가 안 먹는다고 고민하면서 열심히 먹이면서 내가 만약에 안 먹였으면 애가 굶어 죽었을 것처럼 말하는 부모도 있는데 그런 거 없죠. 애들은 배고프면 다 먹게 되듯이 아이들한테는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엄마들이 알아야 될 게 우는 거 겁내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기 힘든 제일 큰 이유 중에서 애 울리지 말라는 말이 사실 큰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은 원래 우는 걸 겁을 내는 순간부터 부모는 아이한테 매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아이 우는 거 겁내지 말라. 아이는 적당히 울어야 머리가 좋아진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 전통 육아에서 하는 이 방법들을 하게 되면요. 아이는 자기 스스로를 달래는 능력을 기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적게 울어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가 한 80%만 달래라 그럽니다. 뭐 이런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다 달랠 생각하지 말고 부모가 달랠 만큼 달래고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아기를 계속 울면 큰일 날 줄 알고 심지어는 뭐 뇌세포 죽는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애가 울면 큰일 나는 줄 알고 100% 달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울 때마다 모든 걸 달래주려고 노력하는 순간부터 우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스스로 달랠 수 없는 애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애들은 자기 스스로를 달래면서 애들은 자기 통제를 배우게 되는데 이 중요한 기회를 다 뺏는 거죠. 자기 스스로 달랠 능력도 안 생긴 애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게 바로 마마보이 시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우는 것조차도 부모가 대신해 주는데 어떻게 애가 스스로 뭘 하겠습니까? 그냥 애 우는 거 겁내지 마세요. 엄마가 옛날처럼 바쁘면 저절로 될 것이 이제는 좀 덜 바쁘니까 괜히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바쁜 거예요. 애 우는 걸 달래면서 엄청난 시간을 소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옛날처럼 진짜 팔남이 키우면서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눈만 맸다면 차라리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달랠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애 울리지 말란 이야기를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애 우는 걸 이제 겁내지 말란 이야기는 애를 울리란 말이 아닙니다. 애가 우는 것 때문에 육아 방침을 바꾸지 말고 애 우는 것 때문에 부모가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라는 이야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는 부모가 이런저런 거 신경 쓸 거 없고 부모가 일단은 육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그냥 밀어붙이면 돼요. 팽팽하게 땡기면 애들은 무조건 끌려옵니다. 옛날 우리 부모들은 아무도 생각 안 했죠. 이거 해. 한마디 하면서 그냥 끌고 가면 애는 무조건 따라왔어요. 만약에 부모가 확신을 갖고 애를 끌고 가지 않고 부모가 망설이는 순간부터 애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애 키우는 게 10배쯤 힘이 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뭐 할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은 수많은 육아법들이 많죠. 예를 들어 뭐 칭찬하라, 뭐 설명하라,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감정까지 애들한테 코칭을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런 거 옛날 우리 부모들은 아무도 안 했습니다. 애들 믿고 애들한테 인생을 경험할 기회만 주면 애들은 자기 스스로 그런 것을 다 알아서 해결합니다. 그걸 못하는 특수한 사람의 경우는 물론 가르쳐줘야겠지만 정상적인 아이들이라면 이런 걸 다 할 능력이 있습니다. 아이를 믿고 그냥 부모가 밀어붙이면 애들은 다 저절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전통 육아이고 실제로 수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아이를 쉽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그냥 리더로서 그냥 밀어붙이면 돼요. 밀어붙일 때 그냥 부모가 틀을 잡고 하루의 스케줄 만들어주고 가정의 룰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룰을 지킬 수 있게 아이를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아이가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아이가 기를 수 있게 부모가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는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육아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일상에서 특별한 걸 하지 않고 일상에서 해줄 수 있고
일상에서만 가능하고 일상에서 할 때 최고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의 육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일상으로 이렇게 하면 제일 쉬워요. 특별한 거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아까 부모가 리더가 되려면 부모가 권위가 없으면 리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가 제일 중요한데 요즘은 참 듣기 좋은 말로 부모가 친구 같은 부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부모들은요, 친구 같은 부모가 아니고 친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부모가 권위가 없어져 버려요. 심지어는 부모가 애한테 끌려가고 애가 이제 가정의 대장이 돼버리는 그런 여기 전이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가 부모를 갖다가 휘어잡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자, 흔히 부모가 애한테 화를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우리 부모들은요, 애한테 화를 낸다는 말을 쓰지 않았죠. 혼을 낸다 그랬죠. 부모가 권위가 있으면 이걸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혼을 내고 애들이 부모 말을 무조건 듣고 안 되면 혼을 내면 그걸로 말을 듣는 일이 종료가 됩니다. 근데 부모가 권위가 없으면 이거를 일일이 싸움이 벌어지고 애하고 화를 내면서 다툼이 벌어져요. 그래서 기본적인 가정의 틀은 위기질서에 부모가 권위가 있는 이 상황에서는 부모가 화를 낼 일이 별로 없습니다. 부모가 화를 낼 상황이 생기지 않고 마치 우리가 부모가 애한테 화를 내면서 부모가 뭐 나쁜 사람처럼 되는 그런 오해를 받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위기 질서가 있는 것이 애한테 중요하다는 거고 부모가 절대 권위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부모가 권위가 있으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애들은 저절로 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 능력을 너무 무시하지 말고 절대 큰일 안 납니다. 애들은 서로 판단 능력이 있고 부모가 어떤 일을 못했을 때 아이한테 큰일이 발생할까 그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가 아주 특별하게 잘못만 하지 않으면 애들은 다 잘 크깁니다. 절대 미안할 필요 없어요. 부모인 것만으로도 애한테는 충분합니다. 절대 부모가 아이한테 미안할 필요 없고 야단 치지 말라, 울리지 말라, 억울한 소리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다 인생에서 경험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극복할 능력을 기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너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엄마가 그냥 좀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아이의 한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뭘 잘못하면 아이가 특별히 잘못될 것이다.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보통 아이들이라면 부모가 약간의 잘못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야단을 치거나 혼을 내거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좀 억울한 소리를 해도 애들은 그걸 다 극복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믿고 부모들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일상생활로서 아이를 키우시면 됩니다. 자, 아이를 이제 쉽고 재밌게 키우려면 사실 이 네 가지는 꼭 해야 됩니다. 언어 발달, 인간관계, 자기통제, 행복. 자기통제라는 것은 흔히 훈육이란 말로 하는데 이 네 가지는 꼭 해야 되는데 육아에서는요. 두 돌까지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두 돌까지는 기본 틀을, 기초를 쌓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두 돌까지 이것에 대한 기초를 쌓아야 돼요. 두 돌이 지나면, 쉽게 말해 두 돌이 지나면 기초가 쌓인 상태에서 살을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돌까지 육아가 중요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어릴 때 하라고 자꾸 권유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두 돌까지 육아가 제일 중요한데 옛날에 훈육만 해도 그랬죠. 버릇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 3살 버릇 8가지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 3살이 만 2살이에요. 2살 때까지 훈육이 기본적인 틀을 잡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 이상에서 가르치기가 힘들다는 말을 옛날 우리 부모들이 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훈육이 그렇습니다. 두 돌까지 훈육에 대한 기본이 잡힌 애들과 잡히지 않는 애들은 나중에 부모가 아이 키울 때 진짜 고생이 한 10배쯤 차이 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진짜 나중에는 가르치기 힘든 게 바로 어릴 때 제대로 못한 애들 훈육시키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가 제일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다 언어 발달, 인간관계, 자기통제, 행복을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을 다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화라는 거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사실은 언어 발달입니다. 이게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언어라는 것은 이제 말하는 것을 넘어서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발휘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언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흔히 어떤 사람들은 애한테 반응을 하고 대상 명명부터 시작해서 온갖 걸 하라 그러는데 언어를 가르치는 전통적인 방법과 제일 중요한 방법은요. 애기 옆에서 일상의 대화, 어른들 간의 일상의 대화가 하루 평균 6시간 넘으면 애는 언어를 저절로 배웁니다. 누가 특별히 말을 가르치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모국어 교육에서 대화를 들음으로써 저절로 배우고 이렇게 일상의 대화를 들으면서 배우는 모국어가 제일 좋은 언어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배우면서 애들은 두뇌에서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 이 중추가 같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제대로 배우는 것이 애들 두뇌 발달에 제일 중요합니다. 라디오, 책 이런 것들은 사실 별 소용없습니다. 아프리카 라디오 10년 듣는다고 아프리카 말 배우질 않을 거 아닙니까?
책이요. 저희들 세대에 영어책을 10년 잘 읽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주는 것은 우리가 모국어 발달에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다만 대화 노출이 충분히 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책이 도움이 되는데 대화 노출이 충분히 되지 않는 아이들한테는 책이란 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이중언어 이야기를 하죠. 처음부터 영어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좋다 이런 말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모국어 때 이야기입니다. 엄마가 미국 사람이고 아빠가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이중언어를 동시에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학원에서 가르치는 영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가르치지 않는 것이 더 낫고 우리말을 제대로 하는 것이 두뇌 발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가지 언어를 제대로 쓰게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부모가 다른 사람 만나는 걸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상이죠. 옛날 같으면 이웃 사람과 맨날 만났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3, 4개월 때 가족 아닌 사람 만나는 것을 매일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인간관계도 보고 배우면서 사람 마음 읽기도 배우고 감정도 배우고 얘들은 다 저절로 배웁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다른 사람 대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모든 것을 저절로 배워요. 이렇게 배우는 것이 두뇌 발달에 제일 좋고 애들 같은 경우 인간관계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주입식으로 가르치면 실제로 인간관계를 제대로 못 배우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 배운 것을 아이들은 1살 넘어서 친구를 만나면서 애들은 그걸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살 넘어서 아이들과 매일 만나도 또래랑 매일 만나도 니캉 내캉이 친구가 사이좋게 사귀는 것은 적어도 1년 반에서 2년이 걸립니다. 그만큼 아이들은 인간관계를 배우기 힘든데 가족 아닌 사람 만나는 걸 보지 않은 애들이 인간관계를 제대로 익힌다. 이건 참 힘듭니다. 일상생활만 되면 인간관계 이런 것도 저절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사람 마음 읽기를 가르치거나 감정을 코칭한다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애들은 일상만 하면 저절로 다 배울 수 있습니다. 부모 육아하고 보이시들 육아는 좀 다릅니다. 엄마가 이웃 사람 만나면서 보여주는 것은 1:1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거지만 애들이 유치원이나 어떤 보육시설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통제받는 다인관계고 인간관계를 보는 것이 아니고 아이와 선생님과의 관계는 이 인간관계 롤모델을 배울 수 없다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 인간관계는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훈육, 자기 통제의 유익입니다. 훈육을 언제부터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죠. 훈육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틀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때부터 시작한다 이게 아니에요. 태어나서부터 훈육은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룰을 가르치는 건데 부모가 권위가 있으면 애들은 무조건 따라합니다. 이 단계를 거쳐가면 예를 들어 카세트 쓰는 거라든가 이유식 할 때 앉아서 먹는 거 이런 것들을 부모의 권위로서 밀어붙이면 참 쉽습니다. 이 다음 단계가 상황에 맞는 행동을 아이한테 가르쳐서 훈육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특정한 장소에 가서 애가 떠들 때 쉿 조용히 떠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상황에 맞는 행동을 자기가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된 애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행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훈육의 단계입니다. 이게 앞에 것이 안 되는 애가 뒤에 것을 쉽게 할 수 있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3살부터 8까지 간다. 그 2살까지 기본적인 훈육을 마스터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훈육은 어릴 때부터 그 훈육이라는 게 단순하게 버릇을 가리킨다는 의미를 넘어서 훈육은 아이가 자기 행동을 통제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 능력을 기른다는 점에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하게 엄마가 애 키우기 편하라고 훈육하는 거 아니고 버릇들이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아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훈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흔히 8개월부터는 본격적인 훈육을 하라 그러죠. 그렇지만 훈육은 8개월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신생아 때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러면서 쭉 연결되면서 언어가 통하는 시기에는 언어로 하고 언어가 안 통할 때는 권위로서 하고 그 다음에서는 나중에는 말로서 이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훈육의 단계지만 훈육은 시작은 처음부터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애들한테 끌려가지 말고 예를 들어 잘못된 어떤 욕구가 있을 때 그 욕구도 부모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밤중 수유를 갖다가 계속 하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데 한다. 그러면 그건 할 필요 없을 때는 이제 끊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죠. 애들한테.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태도예요. 애가 말 못 알아들을 때, 카시트 쓸 때 자 당연히 앉아야지 하고 당연하게 밀어붙이면 애들은 그걸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말하면서 부모가 망설이는 게 있을 때는 애들은 말보다 태도를 먼저 알아보기 때문에 절대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훈육에서는 부모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3살까지 훈육하지 말란 말. 이것은 소아과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소아청소년과에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어릴 때부터 훈육은 진행돼야 한다. 전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없는 내일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연결된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행복한 아이를 키우는 거. 행복을 가르쳐야 돼요. 항상 지금 현재를 만족할 수 있게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옛날에 아무도 없던 시절에 참 행복했습니다. 가족과 있기만 해도 행복했죠. 조그만 것에도 애들이 감사하게 했죠. 그런데 요즘은 자꾸 남하고 비교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못해주면 부모가 애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남들보다 잘못해줘도 부모가 당당하면 애들은 그걸로서 아, 내가 최고의 것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부모하고 같이 있으면 줘도 아이들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행복하게 사는 느낌을 보여줄 때 아이들은 자기 인생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행복을 느낀 애들이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가 지금 현재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섯 번째로 꼽는다면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마음껏 놀게 하라는 거예요. 필요 없이 쓸데없는 거 가르치지 마세요. 돈 만들고 다 쓸데없는 겁니다. 가정이란 틀 속에서 아이들은 언어 발달, 인간관계, 그다음 훈육을 하고 그다음에 행복하게 살면서 애들끼리 놀면 돼요. 이렇게 놀면서 애들은 두뇌가 발달하고 창의력이 발달합니다. 이 이상의 더 중요한 교육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통제받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 마음껏 놀게 하라. 이것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제일 큰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뇌의 폭이 넓어지고 창의력과 사고력이 넓어집니다. 그런데 지식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두뇌의 창의력은 거의 스톱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식을 처리하느라고 애들이 두뇌가 발달할 기회를 많은 상태에 뺏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놀게 하는 거예요.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놀게 하는 것이 애들이 훨씬 더 많은 두뇌 발달이라든가 모든 것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을 위해서 더 낫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놀면서 애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싸우면서 타협하고 양보하고 쟁취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배우게 됩니다. 놀아보지 않은 애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런 사람 있죠. 한 번 싸우면 끝장인 사람들. 인생에서 싸우고 타협한 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 어릴 때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한 번 싸우면 끝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놀아보고 이런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는 능력을 아이들끼리 해결할 능력을 기회를 줘야지 애들은 이걸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아이들끼리 놀면서 부모가 개입하지 않고 이런 걸 다 해결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이 제대로 놀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애들은 창의력이 발달하고 사고력이 발달하는데 우리가 교육열 이야기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은 어릴 때 다 놀아먹은 사람들이에요. 영어를 중학교 들어가서 ABC를 처음 배운 사람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남들이 못 만드는 핸드폰을 우리가 만들어서 일위로 올라가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어릴 때 놀아먹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놀 줄도 몰라요. 구슬치기, 딱치기 이런 거 하나도 모릅니다. 이런 게 지금 무형문화재처럼 돼버릴 수 있는 놀 줄 모르는 아이들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한심한 이야기죠. 그래서 애들 키울 때 한마디 정리하면 애들은 그냥 문화적으로 한 방향으로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참 쉬워요. 특별한 거 해주지 않아도 돼요. 돈도 안 들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지식을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막무가내 육아. 그런데 좀 교양적으로 막무가내. 그렇게 하면 애들은 다 잘 큽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강요하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말고 과잉 반응도 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뭐든지 당연하게 밀어붙이면 아이들은 뭐든지 다 받아들입니다. 그게 자식입니다. 부모는 부모인 것으로 충분한 거고 자식은 자식인 거 충분하고 무조건 어른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부모가 정확한 방향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가 육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금색 육아에서 내게 맞는 거 찾는다고 여러 개를 동시에 알아가지고는 절대 이 방향을 한 방향으로 밀어붙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육아는 일상이 없죠. 그냥 자꾸 특별한 걸 하려고 그러고 부모 한 명이서 아이를 여러 명을 키울 수 있는 육아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행되는 육아법은 가족의 서너 명이 다 달라붙어가 한 명을 못 키우는 그런 육아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육아법을 하게 되면 일단 키우기는 당연히 그럴듯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애를 두 명을 키울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많은 부모들이. 그래서 육아는 기본적으로 부모 한 명이서 애 너댓 명을 키울 수 있는 육아법이 돼야 되는데 암만 듣기 좋은 육아법도 그 육아법으로 서너 명이 한 명을 간신히 키우는 육아법이라면 그것은 곤란한 육아법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류가 멸망했을 거예요. 그런 육아법은 아무리 듣기 좋은 육아법도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육아법일수록 일단 한 번 발을 들이려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육아법에 일단 처음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빠져나갈 수 수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육아는 고비용 저효율 육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비용 고효율 육아, 일상의 육아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제일 이제 중요한 이제 마지막 그 결론인데요. 아이들은 일상생활에서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모든 것이 일상생활 속에 다 있습니다.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육아 문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는 가정과 마을과 국가 역할이 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다 필요해요.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방향으로 복원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해야 될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제일 부족한 것이 뭐냐 하면 가족에 대한 소속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가족감이 소속이 있으면 아이들은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부모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애들은 그것이 다 수용이 되고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애들은 나중에 평생을 갈 수 있는 가족 간의 애정이 생겨가지고 평생 부모의 고마움을 느끼면서 애들은 부모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참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소속감이라는 거 잊지 말고 꼭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상을 육아하게 되면 아이 키우는 거 참 쉬워집니다. 그리고 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도 아이는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두뇌가 최고로 발달하게 되고 아이들이 자기 통제를 배우면서 아이가 참 편안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족의 소속감을 느끼게 되면서 아이들은 안정감이 최고로 발휘할 수 있고요. 믿을 백그라운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성격도 좋아질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사회의 룰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를 키우게 되면 아이들을 가장 잘 키울 수 있을 것이고요. 국가 미래에 가장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